말끝마다 아예 그건 아니고 뭐 다 아니래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무슨 말만 해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그 말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럴 수 있잖아. 그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 근데 들어보면 사실 내가 한 말 지가 하는 거야. 근데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 저는 너무 싫고요. 기승전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분명히 내가 나 힘든 거 얘기했고 얘가 분명히 날 위로하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이랬잖아. 그래서 나 요즘 이게 고민이야. 자기 이야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에이 그건 아니고랑 기승전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은 100% 상대방의 말 안 듣습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죠. 배설이죠.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오려면 내가 맺고 싶으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고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의지와 공부는 나의 태도와 내 언어 습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내가 좀 말을 못해. 그리고 말 좀 못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을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는 자신감과 함께 말을 잘해서 나 좋은 인간관계 좀 맺어봐야겠다. 결국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잘한다고 밖에 느껴질 수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동을 받았지? 그 사람의 태도가 좋았던 거예요. 내가 언어감수성, 시대정신, 트렌드를 갖고 있으면요. 사회성이 떨어진 언어를 절대 구사할 수 없어요. 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이라는 건 글이라는 건 내 안의 것이 흘러 넘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사회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너 요즘 시대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럴 때 고집 피우고 막 아니야 이게 옳아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알던 시대랑 지금 사는 시대가 다른가 보네? 그럼 내가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맹인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해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부모님 모셔와, 지금은 양육자 모셔와 라고 해요. 왜냐면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말을 쓴다. 그러면 저 사람 되게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정말 글로벌하게 얼마든지 사업 아이템 하실 수 있고 앞으로 점점 우리는 다문화 가족 배경의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예전에 말했던 짱깨 이런 거 있죠. 흑인에 대한 피부색으로 하는 아주 우리가 쉽게 이야기했던 차별의 언어들. 이제 그런 거 하시면 사업이 그냥 저 사람 무식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사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 감수성은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을 공부한다는 것과 같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PC스럽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좋고 그르고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그 시대에 맞는 말과 생각과 언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겠죠.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래서 언어 감수성과 함께 이 시대에 지금 중요한 것들이 뭔지를 살펴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트렌드에 대한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력적으로 말하는 거의 첫 번째는 상대방의 눈을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분은요, 요 미간 사이를 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적절한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스처가 너무 많으면 지저분해 보이고 산만해 보이는데요. 말을 할 때 내가 굉장히 이렇게 손짓으로 아니면 고개로 이렇게 하는 제스처들이 그 사람의 말하는 모습을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눈빛과 행동은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거고요. 결국 말투는 저는 친절하고 다정한 말투라고 생각해요. 매력이라는 게 보통 내가 매력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한 어투를 쓸 때예요. 그러려면 역지사지의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 들었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누군가가 자기가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어요.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요. 근데 그럴 때 야, 너 그러면 되겠어? 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 라고 물어봐 줄 때, 혹은 너 입장이었으면 나여도 그랬겠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사람들은 거기서 매력을 느끼고 또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 역시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매력적인 말투. 이렇게 추상적인 가치를 공부하고 싶을 때는요,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스피커들을 모니터하세요. 어떤 사람은 유재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동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희석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박수홍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분들을 제가 예시로 드는 이유는 이분들이 개그맨들이 굉장히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언어 유희를 구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냥 희극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직도 굵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모니터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한 30년을 이분들이 지금 해먹는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머라는 게 이것도 각 사람마다 분위기별로 다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분위기 안 맞는 데에서 웃기면 큰일 나요. 그쵸? 유머를 잘한다는 건요,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갔을 때 그 공기를 읽으셔야 돼요. 나 여기서 어디까지, 내가 잽을 어디까지 날리면 들어가겠는데 이 판단이 서야 돼요. 그래서 유머라는 거는 눈치를 내가 잘 봐야 된다.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근데 유머라는 게 꼭 웃긴 이야기, 실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분위기를 잘 읽고 분위기를 조금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저는 결국 유머러스한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유머 이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 분위기를 읽으려고 조금 애써 보시고,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구성원들이 너무 위축된 것 같아. 그럼 이 위축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좀 어떤 말을 해볼까?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없으면 절대 못해요. 저는 행사 진행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돌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는 표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이거 하려고 모였는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엄중한 상황에. 근데 제가 MC였는데 뭐라 그랬냐면, 제가 PD여가지고 생방송 진행 많이 해보고 이런 거 발표 많이 해보는데요, 제가 준비한 대로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렴할 것 같지만, 그 긴장되고 막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렇지, 우리가 준비한 거 한 번에 된 적이 없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열받고 긴장돼 있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북토크 사회를 봤는데, 그때 김지수 작가 북토크 사회를 보는데, 그 의젓한 사람들 거에 프랑스 작가가 한 말을 제가 인용하고 싶었어요. 프랑스 작가 이름이 죽어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 프랑스는 피에르 가르댕이나 뭐 이런 거밖에 몰라요. 제가 막 일본은 비사이로 막가 이런 거밖에 몰라요. 제가 막 웃으면서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지수 작가가 이 프랑스 작가 사실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이름이 김인숙인가 그래요. 이래서 김인숙 좋네. 김인숙이라고 하면 되겠네.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막 웃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자신감이에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무식한 사람이나 천박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되게 유머러스하네? 이 긴장된 상황에서도, 혹은 제가 그 프랑스 작가 이름을 모르는 건 제 실수일 수도 있는데 자기의 실수를 저렇게 웃기게 표현할 수 있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한 번에 다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방송을 1시간 진행하고 나면, 라디오 방송이라는 건 정말 보이지 않는 청취자들에게 제가 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사람이 딱 한 가지만 얻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하지만 듣는 분들이 정말 딱 한 가지만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에 맞는 한두 가지 정도 팁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추상적인 문제를 굉장히 눈에 보이듯이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이고 답이 없는 건데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구체적인 얘기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사랑은 저 하늘의 흰 구름 같은 거, 이거 아니고 사랑은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대신해서 버려주는 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지만 굉장히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특징인 것 같아요. 질문을 하셔야죠. 질문은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그리고 너가 하는 말을 듣겠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건 이 사람 마음을 내가 사고 싶은 거잖아요. 마음을 열고 싶은 거잖아요. 질문해야죠. 근데 이 질문도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아주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예민한 질문을 던질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을 때 아주 간단한 거.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여기에서 봄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yes or no로 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라고 조금 사지선다형을 할 수 있는, 조금은 좀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봄 좋아해요. 봄에 어떤 게 좋아해요? 나 예전에는 봄이 좋았는데 요즘 나이가 들었나 봐요. 가을이 좋아요. 가을에 이렇게 좋은 가을에 어디 갈 만한 곳 있어요? 이러면 아주 스몰 토크가 먼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이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분명히 공통점이 생기거든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럼 이제 그 공통점을 붙잡고 내가 조금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공부하고 가요. 특정인이라면 일단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보죠. 검색해서 나오는 사람이라면 사실 공부하기 너무 쉽고, 이 사람이 책이 있다면 책을 본다든지, 이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면 유튜브를 본다든지. 근데 검색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면, 대략 예를 들면 제가 20대 남성들을 만난다. 그러면 분명히 이 친구들 유튜브 하나는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나서 유튜브 채널 뭐 봐요? 유튜브 안 본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컨텐츠는 뭔가 볼 거 아니에요. 웹툰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영화를 보든 만화를 보든. 그래요? 그럼 요즘 어떤 컨텐츠 봐요? 그럼 분명히 얘기가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질문 던지냐? 지금 자기 꿈을 위해 뭐 하지 않아요? 요즘 뭐 해요? 어학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얘기를 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은 더 깊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 20대 청년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혹은 저 요즘 무기력해요. 혹은 나 요즘 우울해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하고 친해지고 싶다면 여러분 꼭 질문하시고요. 훈련법이 있죠. 그건 뭐냐면 질문을 많이 나 스스로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제가 김밥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점심에 왜 김밥이 먹고 싶을까? 그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날 내가 뭔가 방송을 봤을 수도 있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들, 그런 질문을 만들 수도 있고, 늘 가는 거리에 저 간판은 왜 저기에 저런 모양으로 달려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SWOT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의 강점, 약점. 그거를 내가 만들려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사업의 강점은 뭐지? 내 사업의 그럼 약점은 뭐지? 그리고 내 사업이 이 시대에 어떤 면과 맞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던져보고, 타인에게도 던져보고, 시대에게도 던져보고. 제 친구 중에서는요, 만나면 개인적인 질문을 늘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신면잡기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너는 언제부터 방송국 일을 하고 싶었어? 라든지, 너는 언제부터 이런 성격을 갖게 됐어? 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그 개인의 관심을 질문으로 계속 만들어서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질문을 잘할 수밖에 없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나한테 관심 갖고 궁금해하는 거를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도, 우리 요즘에 MBTI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속도와 분위기와 톤이 외향적인 사람하고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질문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꾸 질문을,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려는 연습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고 나서 작가에게 궁금한 것들을 한 10가지씩 꼭 질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책을 살펴요. 그럼 내가 했던 질문에 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없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나 되게 좋은 질문 만들었다. 이거 이 작가한테 이 질문하면 막 작가가 진짜 좋은 질문이라고, 난 이런 질문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해서 이랬을 텐데 막 혼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책 한 권을 보고 내가 작가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들을 정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제가 에필로그의 소제목이요, 질문하는 삶이 가장 단단하고 깊은 삶이다 라고 썼어요. 질문하는 삶은 종종 느리고 때로는 불편합니다. 정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깊은 삶이라는 것을요.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국 듣는 사람이 되고, 듣는 사람은 변화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지금 당신이 딱 하나의 질문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 한마디를 건넸는가를 늘 매일 점검하신다면 나의 말도 바뀌고 그 바뀐 말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